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작년 27회 시험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여러 수험생들이 약간 당황하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요, 굳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던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 제목만 보셔도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선분양이 뭡니까? 아파트를 다 완공하기 이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가 선분양일 것이고,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제도가 후분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분양과 후분양 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은요, 첫 번째, 아파트 선분양은 이미 완공된 주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된 아파트가 없겠죠. 그러면 존재하는 것은 모델하우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견학한 결과 마음이 들어서 선택을 했는데요. 분양을 받고자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지구 전체상 모델하우스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집이 어찌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선택한 결과 막상 입주한 이후에 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떤 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불만, 분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파트 선분양 제도는요,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건설 비용, 건축 자금은요, 공급자인 건설 업체가 조달하고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함으로써 그 수요자, 분양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미리 땡겨받은 분양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더불어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즉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참 못 자요. 왜? 이미 내 돈은 다 나갔는데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시행사가 파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미리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건축업자 또는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될 개발 사업 관련된 위험을 미리 분양을 받음으로써 결국 누가? 분양을 받은 수요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왜 공급자 중심의 분양 제도라고 말하느냐? 첫째는 미리 분양을 함으로써 건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다는 점. 둘째는 미리 분양을 함으로써 그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험 부담이 공급자인 건설업체로부터 수요자인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셈이 되지 않느냐. 즉 개발 관련된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선분양은요, 후분양보다는 분양가는 쌉니다. 왜냐? 이유가 있죠.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요? 결국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수요자가 개발 사업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가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개발 사업에 관련된 위험이 높을수록 그 개발 사업의 가치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아파트 개발 사업의 위험은 높을 거예요. 따라서 반대로 그 아파트의 가치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된다,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분양 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완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파트 선분양 시 수요자는 분양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부담이 줄어든다, 적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대충 살펴봤던 이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주게 되면 결국은 뭐다? 후분양 제도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그래요. 그 3번에 큰 네모칸 3번에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임대주택 정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주택 정책 할 때 어차피 임대주택은 자가주택의 상대적 표현이거든요. 그럼 내 집의 상대적 개념은 남의 집 살이다 그 말이에요. 내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내 집을 갖지 않는 남의 집 살이 하는 분들은 내 집 살이 하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에요, 낮은 분들이에요? 낮은 분들이에요. 따라서 모든 임대주택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은 결국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비롯한 세 가지 정책 수단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 규제가 뭐냐? 전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분양가 규제와 그 성격이 같아요. 다만 분양가 규제는 대상이 신규 분양 아파트 주택이기 때문에 분양가, 가격이란 말을 쓰고요. 임대주택은 임대료란 말을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가격을 원래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다. 그러므로 성격은 분양가 규제와 마찬가지로 최고 가격제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만큼 저소득층, 임차인, 즉 소비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요. 지금 임대료를 쉽게 말하면 월세. 그럼 월세가 30만 원이다. 근데 정부가 볼 때 30만 원은 너무 비싸다. 그럼 세입자, 즉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30만 원 받지 말고 20만 원까지만 받아라 라고 통제하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30을 내야 될 걸 2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결국은 월세가 싸진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기는 수요자 입장, 장기는 공급자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단기 효과는 수요자 입장에서, 즉 임차인 입장에서 30을 낼 부분을 20만 내게 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장기는 누구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에요. 임대주택 공급자 또는 임대업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요. 원래 목적 자체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30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데 20만 받으라고 통제가 되면 임대 수익이 줄 거 아닙니까?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그래요. 줄여요. 그럼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깊이 할까요? 선호할까요? 깊이 하죠. 수익이 줄어드는데 무슨 임대주택 투자를 선호한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개론의 특히 정책의 장단기 효과는요. 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 써놓고 있다니까요. 글쎄. 예. 자 그러면서
임대주택이니까 용도가 주택이니까 주거용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거용도로 지금 공급하자니 이게 별 재미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주거용도가 아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뭐 고시텔 뭐 이런 걸 한번 바꿔볼까? 용도를 한번 바꿔볼까? 그럼 돈이 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냐는 얘기죠. 오케이? 이걸 우리는 용도 전환을 모색한다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용도 전환을 모색한 결과 단 한 채의 임대주택이라도 다른 용도로 바뀌어진다면 임대주택의 총량,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오케이?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의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 전환을 모색한 결과 임대주택의 총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지금 기초다 보니까 좀 더 살붙일 게 많지만 그런 살은 기본이나 심화 때 붙여드릴 거고 기초 때는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한 어떤 수업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임대료 보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임대료 보조. 근데 임대료 보조는요, 말 그대로 임대료, 즉 월세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임대료 보조입니다. 근데 임대료 보조는요, 마지막에 금자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보조금이든 부담금이든 금자 돌림이 나오면 걔는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임대료 보조는요, 누구에게 보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건데, 물론 소비자 보조 대신에 수요자 보조, 생산자 보조 대신에 공급자 보조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아니 소비자 보조는 이해가 가는데 공급자라면 임대주택업자인데 그들에게 뭘 보조를 해주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뭐 원룸 투룸을 비롯한 이런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 짓는 분들이요, 결국 어때요? 자기 돈 가지고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구조가 일반적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시중금융기관의 대출 조건보다 훨씬 대출 기간은 길고 이자율은 낮은 조건으로 정부가 자금을 대출해 준다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또는 원리금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큰 부담 없이 목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목돈을 빌림으로써 그 결과 임대주택의 공급 양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또는 임대료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경제론에서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그 물건이 흔해진다는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임대주택의 양이 늘어서 그만큼 흔해지니까 가격, 근데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 그럼 임대료가 원래 50만 원으로 책정될 임대료 수준이 이런 생산자 보조를 통해서 30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만큼 임대료의 인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혜택이 누구에게?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소비자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생산자 보조예요. 그럼 소비자 보조가 뭐냐?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살게 되는 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요, 월세가 30이라고 했을 때
30 중에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지원을 해줬대요.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래서 소비자 보조 시 단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인 공급 입장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임대업자 입장에서 월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때는 이때인 거죠. 그래 좀 더 많은 이익 좀 얻어보자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지 않냐 말이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에 올라갔던 임대료가 장기에는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하고 임대료가 인하가 된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소비자,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구하기는 쉬워지고 임대료 부담은 줄어든다의 의미가 되니까 장기적 효과 및 혜택은 소비자,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압축하면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단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대인에게 귀속 돌아가며 장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비자 보조도요, 그 유형에 따라서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주택 바우처 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기본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에요. 그런데 임대주택 앞에 공공자가 붙었다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이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수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압축하면요.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수단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자, 공공자가 붙으면 아까 그 다른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공공자가 붙으면 민간이나 사적이라는 말이 붙을 때보다 각종 요금, 대가, 비용이 싸요, 비싸요. 싸잖아요. 공공자가 붙으면 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민간 임대주택은 월세가 38대 같은 품질이더라 할지라도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20이 가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민간은 월세 30, 공공은 월세가 20이 되면 임대료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 교과서라든지 나중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성립한다, 형성된다 이렇게 문장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30을 내고 살았는데 아니 공공임대주택 보니까 20만 내면 살 수가 있더래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아니 같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품질이 같다면 값이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즉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 하나씩 듣다 보면 그 당연한 말인 거 이해 가시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요. 민간 임대주택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그 주택 소비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지는 거죠. 왜? 민간만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공공이 시장에 공급되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일 때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개론에서는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예쁘게 포장하면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민간임대 또는 사적임대주택 수요자의 또는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라고 기출문제는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싼 쪽으로 몰려가지 않느냐. 싼 쪽이 어느 쪽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이 싸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려가지 않니? 이 말을 주거 이전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을 수요가 탄력화된다고 말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임대주택은 월세가 30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20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를 들었을 때.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월세 10만 원 덜 내고 사는 셈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월세 10만 원을 덜 낸다, 이게 거주가 가능하다, 이 말을 기출문제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사적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30과 20의 차익은 10만 원이잖아요.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월세 20이고 민간은 월세 30이면 월세 10만 원 덜 주고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출문제에서는 임대료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셈이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공공임대주택도 단기, 장기 효과가 구별되고 그 부분은 살을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수업이나 심화 수업으로 이어갈 테니 기초 수업 단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장인 조세정책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세정책 부분은요, 뭐 조세 기능이란 말 나오는데 조세 기능 부분은 뭐 단순하게 암기사항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세금의 기능 부분이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전가와 귀착의 문제입니다. 근데 조세 전가라고 할 때요, 전가된다는 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를 의미할 것이고, 귀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부담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전가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세금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조세 귀착이라고 하는 건 조세 전가의 결과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부담하게 되겠는가, 즉 세금 부담의 상태를 귀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가나 귀착의 의미 자체는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대충 이런 뜻이다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정작 핵심은요,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 말이 핵심이 돼요.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수요자 또는 공급자 어느 한쪽이 세금을 더 많이 또는 보다 적게 부담한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자,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크다, 즉 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성이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를 나눠봤을 때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냐면 그만큼 세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럼 조세 전가성이 크다는 건 나한테 부과된 세금이 상대방에게 많이 넘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상대방에게 세금이 많이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내가 부담할 세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 왜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느냐? 그 말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나한테 세금이 부과됐거든요. 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세금이 많다면 결국 내가 부담하는 세금은 작아지잖아요. 부담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남한테 넘어가는 정도가 작아지면 결과 내가 부담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이 어려우시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뭐다?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관계없이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제론의 탄력성 배울 때 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런 말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잖아요. 일단은 완전자가 붙게 되면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어느 일방, 어느 한쪽이 세금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든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든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완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뭐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런 식의 말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완전 탄력이 나오면 완전 탄력은 세금 전부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인 쪽은 세금 부담이 없어요.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돼요. 근데 완전 비탄력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면 세금 전부를 내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전부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걸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수요 공급 막론하고 완전 탄력이 나오면 네가 다 부담. 네가 다 부담하니까 나는 세금 부담하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되겠고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내가 다 부담이에요. 아시겠죠? 자, 완전 탄력이면 네가 다 부담. 완전 비탄력이면 내가 다 부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뜻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춰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 아래쪽에 보면 탄력성이 클수록 상대방의 부담이 크고 작을수록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 즉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2번에 보면 누진세율의 적용보다 비례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역진세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역진세와 반대말인데요. 누진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거예요. 그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끔 하는 게 누진세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비례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똑같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비례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연봉 2,000만 원인 분에게 소득세율 10%를 적용하면 세금이 200이에요. 근데 연봉이 1억인 분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1,0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세금 액수 자체는 1억인 쪽이 높다고 보여지겠지만 1억 버는 분에게 1,000만 원의 부담과 2,000만 원 버는 분에게 200만 원의 부담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액은 그게 1,000만 원이 더 많다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역진세적 성격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조세 감면도 역시 소득이 높은 분에겐 유리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역진세적 성격 또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헨리 조지 입장에서는 주장을 할 때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게 되면 그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 세금은 철폐하자고 주장한 이론을 토지 단일세론 또는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헨리 조지는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됐느냐? 헨리 조지의 주장의 바탕은 부증성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산 공급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 자체를 늘릴 수 없다는 성격을 우린 부증성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경제론에서 공급법칙 배웠잖아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공급량은 늘어나고 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공급법칙을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부증성의 바탕을 두었고 그래서 주장하기를 헨리가 주장하기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토지의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가난한 소장농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일이 없는 형평성이 높은 세금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지라도 토지의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즉 효율적인 조세가 바로 토지세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던 학자가 헨리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듣다 보면 형평성이다, 효율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가슴에 딱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 수업이 들어가고 기본 심화 수업을 거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구나는 점을 이해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이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거나 또는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정책까지 정책론 분야를 모두 마치게 됐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바로 투자론 분야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